네, 안녕하세요. 에듀플러스 위크 기획자 이승훈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코엑스에서 2022년 에듀플러스 위크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행사 때 다뤄질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에듀플러스 TV에서 미리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현장에서 보는 미래교육 시리즈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 현장 전문가를 차례로 모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초등교육을 다룰 예정인데요. 국내 초등교육자 중에서 최고의 미래교육 전문가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바로 전 스마트교육학회장이시고 또 현재 서울 개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기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아니 학교 수업 끝나고 바로 뛰어오시느라고. 네, 수업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네. 수고 좀 하셨죠. 네. 최근에 그 경기도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이 서울 학교에 계시는 분을 보니까 뭐 거의 뭐 스카우트 하신 것 같은데 미래교육 분과장으로 이렇게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뭐 어떠십니까? 해보니까. 뭐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경기도 교육에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롭게 그 새 교육감님 임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 미래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지금 뭐 거의 만들어놨고 다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실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이제 기본부터 먼저 잡아주자.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모든 교육감,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들 이제 원투원 디바이스를 주겠다 말들은 하지만 과연 이게 학교로 들어갔을 때 제대로 학생들이 쓸 수 있을지, 디바이스가 또 제대로 작동을 할지, 네트워크 문제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열심히 챙겨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좋습니다. 맞아. 집이 경기도잖아요, 고양시. 그런 것도 약간 연관이 서울의 있네요. 교사지만 그렇죠. 경기도의 학부모로서 학부모로서 학부모의 자격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경기도 학부모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 경기도 교육이고 인구가 가장 또 많고 또 제가 있는 또 서울교육도 제가 늘 뭐 계속 자문을 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경기도만 합치면 뭐 우리나라의 거의 뭐 학생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잘 되더라도 다른 시도에도 잘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또 좋은 정책이 나오면 타 시도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또 받아가실 거고 또 아마 경기도도 타 시도에서 잘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당연히 서로 갖고 오는 교육에는 뭐 네 거 내 거가 없고요. 맞습니다. 우리 다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갖고 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요. 뭐 교육에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저희 주제는 미래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주셨어요. 한번 이제 그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일단 뭐 중요한 얘기, 뭐 미래교육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래교육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사실 뭐 스마트 교육을 적용한 게 벌써 한 12년 됐고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스마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교육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뭐 이게 제가 처음 썼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 거의 이제 하나의 용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의하는 미래교육은 늘 저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 그리고 현재의 교육은 학생들이 이제 계속 경쟁을 시키고 학생들이 내가 뭐가 꿈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1등부터 10등까지 10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잘 자라는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서열화의 교육이었고 네. 그 교육이 뭐 나쁜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교육 방식만이 꼭 최적의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교육 그리고 미래의 교육에 볼 때 네. 그게 서열화시키는 그런 교육은 네. 결국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청소년 시절을 네. 그렇게 순서 서열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계속 학원 다니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행복 지수도 낮고 맞아, 행복지수 정말 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낮고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고요. 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야 또 성인이 돼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미래 교육인데 그러기 위해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뭐 꿈이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연예인 될 거예요. 아니 뭐 건물주예요. 뭐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거예요. 하여튼 네. 그렇게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공무원 할 거예요. 대학교 가면 공무원 할 거예요. 이게 하나의 꿈이 그 예전에는 처음 대통령 하다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안정적인 걸로 부모들이 강요를 하는데 예. 결국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 네. 이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맞춤형 진로 교육으로 좀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아이들이 계속 똑같이 이제 교실에서 똑같은 네. 것을 배운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이들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예. 수준이 다 다른데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잘하는 애는 막 먼저 땅 공부하고 네. 쉬우니까 땅 공부하고 중간 애들은 들을까 말까 하고 못하는 애들은 다 잤잖아요. 맞아요. 이게 편차가 네. 너무 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같은 교실에 있어도 뭔가 맞춰서 네. 수준에 맞춰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주제라도 네. 약간 수준을 나눠서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맞게 네.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꼭 공부뿐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배우고 싶은 게 있다 네.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교라는 곳이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네. 뭔가 문제 프로젝트도 해결하고 친구들하고 뭔가 함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네. 그렇게 만드는 게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일단 제일 쉽게 정의하면 미래 교육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미래 교육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꿈도 그리고 맞춰주는 네. 아이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렇죠. 뭔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낸다면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미래 교육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여러분 이 좀 우리 조기성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뭐 기술 또는 뭐 학습 방법의 어떤 뭐 미래화 이런 얘기를 나올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다면 완전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히려 맞춤형 또 학생의 행복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 오히려 더 교육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의 네. 본질이죠. 아이에게 맞춰서 가르쳐주고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건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네. 다 다르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고 네. 누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렇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받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게 중요한 것 바로 같아요. 미래 교육이라고 그것이 미래 봅니다. 교육이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예,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우리 미래 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화두를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요즘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AI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AI가 과연 이 교육의 문제 또는 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뭐 최근에 보면 AI 만능론이라고 해서 네. 모든 게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마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AI 쪽에 좀 학자들이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근데 AI라는 자체는 사실은 이게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네. AI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네. 인공지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네. 다 계속 이제 데이터 회화해서 축적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AI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요즘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뭐 무조건 AI를 만들겠다고 선언들은 했는데 공교육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공교육의 학습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누적된 건 거의 없고요. 디지털 자료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아, 그렇군요. 거의 그냥 아날로그 자료로 선생님이 갖고 계시지만 네. 없어지는. 그러면 나이스에 다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나이스에 있는 자료들이 전체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기록되는 자료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거나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준 자료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거 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네. 뭐 해외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누적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인프라 학교 내에서 뭐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디바이스가 있고 거기서 학습한 것들이 기록이 되고 클라우드에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전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AI를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럼 뭐겠어요. 야, 이게 참 단어를 선택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없이 AI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 일단은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AI가 어쨌든 유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 하에 딥러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3법이 나왔으니까 비식별 데이터로 분석은 되겠죠. 만약 이승훈 대표님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승훈 대표님은 다른 여러 명의 데이터 안에서 이승훈 대표님의 그 수준과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승훈 대표님이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인증을 받아서. 그럼 이제 이승훈 본인 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에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걸 잘하고 나는 그러면 다른 학습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는 이쪽으로 더 잘하고 단순히 학습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승훈이라는 학생은 내가 관심 있어 하니까 뭐 가령 뭐 AI에 관심이 있어도 계속 AI 관심을 갖는 거예요. AI를 계속 공부하고 체험하고 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공부해왔다는 그게 다 데이터가 되면 이 학생은 AI에 관심이 있고 또 소질이 있구나 라는 게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또 희망 나중에 갈 수 있는 직업군도 알려주겠죠. 그렇죠. AI 엔지니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활동을 한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승훈이라는 학생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AI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것도 공부해 볼래? 수학에서는 이 정도까지 학습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성적이 있어야 돼 하면서 맞춤형으로 학습도 권하게 되고 영어는 이런 쪽으로 한번 공부해 볼래? 그다음에 언어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또 학습할 것들을 계속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화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분석이 돼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학습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계속 AI 뭐 분석 얘기들은 다 학습만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학습을 떠나서 학습은 당연한 거고 이 학생의 진로와 인생까지도 함께 가야 되는 이 데이터는 초중고에서만 누적돼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왜냐면 평생 교육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AI가 교육의 문제를 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어쨌든 답변은 교육의 문제를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학생들의 그 교육 데이터와 말씀하신 뭐 진로, 인생 여러 가지 어쨌든 데이터들이 잘 축적이 된다면 뭔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냐? 그럼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이 되니까 이쪽 학교에서 만약에 이쪽 학교에서 나는 우리 과에 최적화된 학생을 찾고 싶어. 그럼 데이터가 딱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고 이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오면 이쪽 분야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런 학생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단순히 대학 입시 뭐 수능을 잘 보거나 뭐 자소서를 잘 써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학생이 활동한 모든 것을 보면서
입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고등학교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을 바로 가도 괜찮겠다 그러면 네.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입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맞는 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아이들이 일단은 지루하지 않고 맨날 학원이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아이들이 뭔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네. 근데 역량을 계속 키워줄 수 있게끔 뭔가 문제 해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AI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의 맞춤형이나 네. 뭐 개별 진로나 이런 쪽으로는 분명히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네. 지금의 현재 수준의 AI는 쉽진 않지만 네. 앞으로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이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 네. 분명히 좋은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AI 문제 우리 함께 좀 AI가 어떻게 AI 문제 그러니까 조기 그러니까. 독감 문제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인공지능. 네. 네. AI가 어떻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메타버스. 네, 우리가 메타버스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요즘에 거의 뭐 열풍에 가까워요. 메타버스 관련 책도 저도 서점에 가보니까 한 5권 정도 책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 3권 정도 그중에 한 3권 정도 사서 지금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읽어보고 있긴 한데요. 이 메타버스가 공교육 현장에 또는 학교 교육 현장에 이게 좀 뭐 적용이 좀 될까요? 네. 이 메타버스 자체가 원래 이제 용어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런 전체적인 개념은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세컨드 라이프나 음.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에서의 이제 가상 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VR, 네. AR, MR 뭐 이런 것들 가상의 네. 공간 이런 쪽으로 될 수가 있고 뭐 예전에 우리가 MMORPG 게임 같은 건 하면 네. 팀을 이뤄가고 공성전이나 이런 걸 했었어요. 게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것 자체가 가상의 캐릭터들이 이제 우리 동료들 그 당시 길드라고 하죠. 네. 동료들과 함께 상대방을 무찌르는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네. 이게 움직였던 게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메타버스 자체에는 그런 이제 3D 아바타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 라이프로깅 같은 네.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같이 무언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AR, MR 이런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열풍이 된 게 어느 정도 원래는 이 개념이 잘 되면서 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의 아바타와 함께 뭔가 이벤트를 즐기는 뭐 그런 모습들 뭐 제페토나 이런 것에서 네. 거기 제페토 들어가면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은 한강에서 파티를 해보자. 뭐 같이 한번 게임을 해보자. 네. 그래서 같이 캐릭터끼리 막 점프 게임 하고 네.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같이 뭐 무언가를 본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개념이긴 한데 이게 교육적으로 들어온다. 네, 교육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들어올 때는 지금 있는 그런 공간들 기존의 뭐 제페토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교육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예. 학생들과 함께 가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일반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적으로 쓰기에는 기존의 플랫폼들은 힘듭니다. 아. 근데 일본이 일반인들 중에 나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그 나쁜 사람들하고 이렇게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메타버스에 그냥 신기하다고 들어갔다가 안 좋은 일이 그럴 수 벌어질 있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신기해서 접근시켜주는 건 좋은데 네. 일반적인 플랫폼들 또 나이 같은 거 연령 같은 거를 보면서 네. 학생 연령이 과연 접근이 가능한 연령인지 이런 걸 보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교육에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나 VR, AR은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네. 뭐 3D 공간이다. 뭐 그렇다면 이제 교육 전용 메타버스가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각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게 뭐 10억, 20억 들어 만들어 봐야 예. 유지 보수도 안 되고 예.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교육 전용 메타버스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네. 그곳에다가 자연스럽게 뭐 투자를 해서 진로 교육도 그 안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뭔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상으로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뭐 학점제라는 게 꼭 직접 가서 수업을 듣는다, 학점을 이수한다가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없는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으면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에서. 학점 이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저랑 똑같은 걸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한 클래스 이상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꼭 전문가나 교수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공간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강의가 가능할 거고. 그렇겠네요.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 모이기만 해도 우리는 막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네. 그런 메타버스에서 하면 네. 그냥 일반적인 동아리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하지만 특수 동아리들 있잖아요. 진짜 나는 이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진짜 있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런 네. 것들은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모이면 네. 모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동아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아,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진로 체험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공간 대 공간하면 당연히 가상 학급 간의 교류도 가능하고요. 그렇네요. 일단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이나 뭐 이런 사이버 불링 같은 것들도 네.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죠. 아. 학생들이 일단 선생님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교육 전용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네, 네. 일반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전혀 그런 게 거기서 이상한 뭐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도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예방하려면 전용 선생님이 좀 이게 권한을 갖고 있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메타버스는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아, 연구를 좀 해야 그래서 되겠네. 이제 뭐 학점제랑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예. 아마 뭐 상시로 쓰이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해외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 예. 확장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아.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아이들끼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직접 뭐 교통량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가상 실험 같은 것들. 네. 뭐 바닷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바닷속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있다. 네. 그게 이제 데이터 기반 메타버스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충분히 플라스틱을 건져놨을 때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네. 적용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우리가 바닷속에 네.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요. 오. 그런 체험들도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실험이나 이게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다 보면 엄청난 역량이 쌓이게 됩니다. 네. 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쌓이게 그렇죠. 되고 문제 해결력이 일단 커지게 되니까 네. 지금 현재 교육의 또 포커스가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량.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말 것들 하나의 도구로서 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했거나 뭐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으나 어쨌든 예.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책도 쓰셨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책을 좀 잠깐 들고 왔는데 네. 그 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네. 책을 이렇게 이제 쓰셨거든요. 네. 이 책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좀 네. 다뤄져 있고 한데 요 책 그 쓰셨는데 어때요? 독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 또 책 내용도 좀 궁금한데 뭐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책이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이제 쓴 네 번째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책인가? 그런 용어를 네, 꺼낸 게 다섯 번째 책인가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이 책은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네 명의 전문가가 대담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님이라고 지금 현재 뭐 AI 융합 포럼 또 운영을 하시는 네.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님하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스탠퍼드대 폴킹 교수님이 네. 스탠퍼드대 CTO이자 여러 가지를 하시는 폴킹 교수님 네. 그리고 평가 전문가이자 이런 전문가이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최재화 교수님 넷이서 코로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네. 미국에 두 분 계시고 한국에 두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화상으로 만나서 화상으로 계속 이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현장의 입장, 올해 그렇죠. 이쪽을 적용해오는 예. 실천가와 현장 전문가로서 네, 이제 네. 교수님들의 이제 연구와 네.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식견과 저의 현장성과 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함께 합쳐진 게 다 대담으로 가니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보시는 분들은 쉽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쉽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쉽게 대화를
들으면서 아, 미래에는 이렇게 교육이 바뀔 수 있겠다. 네. 바뀌는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겠다 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쉽게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고요. 네. 뭐 학부모님들도 많이 읽으셨지만 뭐 교육 관련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미래 교육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제가 같이 해서해 보기 아니라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공부를 일단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렵게 딱 뭐 전공 수학 꼭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어려운데 그렇죠. 좀 가볍게 나분하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 보듯이 예. 읽어보면 금방 읽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네. 가이드라인이 딱 잡혀서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예.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예. 이런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저한테 뭐 어차피 4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한테 인세가 많이 떨어지는 않아요. 예. 그냥 뭐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 뭐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제 인공지능 또 이제 메타버스의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사실 교육 현장으로 가면은 이제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사실 문제가 항상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불평등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뭔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제가 스마트 교육이라는 건 2011년에 첫 교실을 제가 만들었고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나온 게 스마트 교육인데 네. 그것을 한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이 평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를 배우고 다 똑같이 가는 평등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고 네.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바로 스마트 교육이었고 평등의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내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내가 이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디지털이나 이런 쪽은 코스웨어를 계속 만들어주면 네.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전문가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에 만들어질 거고요. 네. 그 진로 교육도 받아가면서 나는 내가 이쪽이 좋은지 저쪽이 좋은지 체험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꼭 우리가 뭐 롯데월드에 있는 그곳 키를 안 가도 네. 예. 네. 분당에 있는 거기 뭐 자벌드는 이제 공공이니까 자벌드 가지 않아도 예. 가지 않아도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았을 때 그 길을 안내해주고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걸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불평등이잖아요. 아. 하고 싶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키포인트는 하고 싶어 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네. 아, 네. 거기에서 노력을 하는 자가 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네. 것에 평등함. 그렇죠. 기회를 주는 게 평등이지 네. 다 똑같은 거 해가 평등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회 균등. 그래서 제가 원래 그래서 또 웃긴 얘기지만 개천에서 용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래요? 재밌는데요, 그게 제목이. 못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용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원하면 네. 최고가 될 수 있다. 네. 집안의 뭐 부와 뭐 환경과 예.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딸이 아니라 진짜 능력만으로 역량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 네. 그래서 평등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런 미래 교육, 스마트 교육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 학습 데이터와 이 AI 분석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럼 AI가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은 뭘 해?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겠네? 없어지겠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오히려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를 같이 봐주면서 네. 길을 알려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요. 네. 당연히 티칭의 역할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개별 지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될 수가 있고요. 네. 아이들이 프로젝트나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코칭의 역할로 해서 아이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교사가 할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역할, 그렇죠. 멘토의 역할, 그렇죠. 그 역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렇죠. 선생님의 직업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 당연하죠. 맞아요. 맞아요. 뒤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저희들이 어릴 때 시절에 만났던 그 선생님의 면모가 저희 인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네. 아, 나도 선생님의 저런
부분 담고 싶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인데 아무리 뭐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하여도 교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럼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시는 또 선생님이시면서 또 미래교육 전문가로 또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조규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저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이제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교육 현장에 이렇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기성 우리 선생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조기성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